수백 년을 거슬러 조선 선비들의 위엄과 기품은 이제 박물관의 초상화로나 엿볼 수 있는 유물로 남았다. 삶이 새겨지는 것이 얼굴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얼굴에 무엇을 남겨놓았을까? 문명의 발달은 과거로부터 더 많은 것을 캐낼 수 있게 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간 조선 사람들의 얼굴에 공통점은 없을까? 그들의 다양한 얼굴을 모아본다면 조선시대의 상징적인 얼굴의 전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얼굴은 어떠할까? 70년대에 태어난 200명의 얼굴을 입력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은 만큼 과거와 오늘의 얼굴엔 분명 그 시간의 간극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과거 치켜 올라갔던 눈꼬리는 처지고 광대뼈와 턱뼈는 부드러워졌다.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이 커지면서 서구인의 얼굴에 가깝게 된 것이다. 무엇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지금 현대인보다 섭취하는 주식인 그 쌀밥의 양만 하더라도 약 3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작을 3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턱뼈에 미치는 압력이 3배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물의 질기기,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는 노지 재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질깁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을 씹는데 이 턱뼈에 미치는 압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상승적으로 작용해서 이 턱뼈가 지금보다 조선시대는 훨씬 두껍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저작하는 근육이 더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볼 때 얼굴 넓이에 비해서 턱 전체의 넓이가 훨씬 넓어 보이게 되고, 또 광대뼈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작하는 근육의 그런 응력이 주로 이 광대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회가 변하면 음식도 달라진다. 과거와 오늘 음식 문화의 차이는 결국 같은 한민족의 외모를 특징 지우는 새로운 형질의 유전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먹거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주식은 여전히 밥이다. 밥량이 줄고 얼굴 모양이 달라져도 오랫동안 밥을 주식으로 해온 한국인의 몸속엔 농경민족으로서의 독특한 증거가 들어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신체적인 특징은 장에 있다.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에 비해 장의 길이가 30%, 그러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약 80cm가 더 길다. 한국인의 장이 길다는 것은 해부학의 상식처럼 돼 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도 쉽게 증명되는 일이다. 동양 사람하고 이제 서양 사람을 대장을요,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의 장에 비해서 그 서양 사람의 장은 어떻게 보면 소위 고속도로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동양 사람의 장은 국도처럼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 속을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한 1m 60짜리 쓰고 있는데 항문에서 시작해서 대장의 끝인 맹장까지 도달하는데 서양 사람의 경우에는 한 1m 이내에 다 도달하게 되는데 동양 사람의 경우에는 1m 20, 많게는 1m 50, 60에 전장을 다 집어넣어도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인에 비해 키는 작은데 장의 길이는 긴 한국인. 길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의 장은 서구인의 것과는 다른 구조로 발달했다. 구조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곳이 대장이다. 한국인은 대장의 윗부분인 상행결장이 아래로 늘어져 굽어 있다. 반면 서양인의 대장은 상행결장이 직선으로 뻗어 전체적으로 열린 사각형 모양이다. 결국 한국인의 대장은 굽은 상행결장 길이만큼 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아마도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온 그 먹거리의 차이 때문일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육류 소비를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은 이제 소위 농경민족이니까 곡류를 많이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곡류는 이 육류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소장이나 대장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또 곡류에 있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소장 내용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게 오랫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장이 적응을 한 거죠. 장이 긴 한국인. 우리 민족이 서양식의 먹거리를 처음 대한 것은 구한말이었다.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을 전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당시 삿가 쓰고 서양식의 한 연회에 참석한 양반들의 모습을 이런 삽화로 남겨놓기도 했다. 흩어진 당시의 기록들 가운데서 발견한 귀한 화집, 극동의 이미지.
프랑스의 유명 화가 느라네지에르의 눈에는 조선 여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졌다. 육류 한 점 없이 그네들은 붉은 채소 한 사발로 엄청난 양의 밥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또 다른 기록은 조선 사람들의 대식 습관을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민족의 밥량은 서구는 물론 같은 동양권 내에서도 유별났던 모양이다. 대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3배에 이르는 당시 사람들의 밥량은 얼마나 됐던 것일까? 그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오조연문장전 산고. 성인 남자가 한 끼에 5홉씩을 먹어 하루 2끼, 총 1되씩을 먹었다는데 서양인들을 경악시킨 조선 사람들의 대식 습관은 어느 정도였을까? 옛 기록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다섯 톱의 보리쌀로 밥을 지어 조선시대의 성인용 큰 주발에 담아보았다. 2인 가족 2끼를 지을 수 있는 전기밥솥의 양이 5홉. 꾹꾹 눌러 담아도 고봉밥이다. 밥알이 눌리지 않도록 살풋이 퍼낸 오늘의 한 끼 밥량에 기준할 때 과거의 한국인은 분명 대식가였다. 필요한 에너지의 모든 것을 밥에 의존한 것이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이런 중노동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바로 밥이죠.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대강 밥 100g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한 150칼로리인데 우리가 한 끼에 약 400g의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한 600칼로리가 되는데 중노동인 농사를 지려면 3,600 내지 한 4,000칼로리가 필요하니까 하루에 6그릇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현대인보다 3배 정도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결국 농사짓는 우리 조상들은 에너지원이 되는 밥을 많이 먹어서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가 에너지원이듯이 우리에게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밥이 바로 에너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밥을 많이 먹어야 했던 한국인. 그러나 밥은 늘 모자랐다. 허기짐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채워야 할 절대적인 에너지 양이 있는 까닭이었다. 모자란 밥량을 채워준 것은 각 지역의 다양한 산물이었다. 강원도에서는 몇 톨의 쌀을 넣은 감자밥이나 옥수수밥으로 끼니를 이어 쌀은 평생 2말을 못 먹고 죽는다고도 했다. 허기짐은 세계 유일의 다양한 잡곡밥 문화를 낳았다. 각 지역의 산물로 영양과 칼로리를 해결한 것이다. 말린 옥수수 나다를 갈면 4조각이 난다 해서 사글치기 강냉이밥이라 이름 붙은 그 밥은 강원도 사람들의 일상이 돼버린 배고픔의 알아리로도 남았다. 사시장 젖고기 반찬에 맛을 몰라 못 먹나 사글채게 강릉
영밥도 만만케 남은 되잖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쌀밥을 먹어보려고 그러면 어떤 손님이 오신다든가 명절 또 조상님들 제사 그 위에는 전혀 쌀이라는 구경을 못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걸 명절 때나 제사 때 쌀밥을 하는 이유가 그 조상님에게 바치기 때문에 장에 가서 담을 한 대박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제사가 1년쯤 가면 한 3번 정도는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명절도 한 3번 있고. 그래서 부분불로 조금씩 나누어서 그 맷밥이라든가 그 조상에 바친 그 외에는 쌀을 사용해 본 적이 전혀 없죠. 버릿쌀에다가 전골 넣어서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또 봄에 가서 쑥을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솥대 밑에 깔고 버릿쌀, 좁쌀 요리 2가지 안쳐가지고 밥을 섞어 먹고 하다못해 또 정 어시면 4월달쯤 가면 산에 가면 송구나물 이리 빗기만 송구가 빗기거든요. 소나무 껍질. 예, 소나무 껍질. 그 껍질은 빗기고 속껍질을 빗기다가 또 재물을 넣어 삶아. 재물을 넣어야 돼. 재물을 약간 넣어가 삶으면 물렁물렁하면 매시서 담가가지고 칼로 짜가지고 죽도 써먹고 밥도 해먹고 그래 지냈지요. 편흥사에 최북단 한반도. 일제시대까지도 쌀밥은 옥밥이었다. 겨울은 길고 일조량은 적은 편흥사의 악천후와 씨름하면서도 사람들의 얼굴엔 늘 부황기가 가시지 않았다. 해방이 되고도 허기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한 그릇의 끼니, 그것은 곧 생존이었다. 끼니의 경제는 원조라는 이름으로 해결해야 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한국인의 허기진 뱃속을 채워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쌀의 오랜 지위는 급격히 추락하고 만다. 대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은 밀이었다. 쌀의 증산에 못지않게 쌀을 아끼고 분식과 혼식을 즐겨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낭비는 억만장자도 못 당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쌀을 해프게 쓰고 낭비를 하면은 증산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쌀의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쌀밥만 먹는 습관을 개선해서 보리쌀과 잡곡을 섞어 먹고 하루 한 끼씩 분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리쌀 혼식과 밀가루 분식을 기속하면은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영양의 불균형에서 오는 갖가지 건강 장애를 방지해 줍니다. 관주도로 진행된 밀문화의 보급은 서구식 영양학에 근거했다. 모든 음식의 가치는 칼로리로 재단됐고 오랜 체험을 통해 이룩된 우리 음식 문화의 가치는 사장됐다. 배고픔의 해결은 그릇된 편견을 낳은 것이다. 마침내 70년대 쌀의 지위는 다시금 회복되는 듯했다. 쌀 증산을 최우선 목표로 녹색 혁명을 이룩한 것이다. 인도산과 일본산을 교배한 통일벼의 개발과 막대한 농약 사용으로 쌀 수확량은 급증했다. 그러나
하수학종이 농토를 뒤덮으면서 우리 땅에선 일본 왕실도 탐내던 기름진 우량 품종들이 사라져갔다. 쌀 소출은 늘었지만 사람들은 쌀을 외면하게 된 것이다. 불과 한 시대가 뒤바꿔 놓은 쌀의 지위.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쌀은 단지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다. 경북 안동. 이곳엔 우리 민족이 오래 믿어왔던 쌀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 복록을 상징하는 쌀어미를 모셔두는 일이다. 지역에 따라 성주단지나 부루단지, 제석단지 등으로 불리는 신주단지엔 추수 후면 새쌀을 담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절을 올렸다. 쌀은 보리나 나머지 곡식을 기를 때하고는 달라서 대단히 정성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그 대상을 존중해 왔는데, 이 말은 인간들이 그들이 흘린 땀에 대한 그 찬송 내지 송가를 바친 고목만큼 우리들은 쌀에다가 찬미를 바치고 거룩하게 여겼고. 한민족에게 삶은 한 그릇의 밥을 얻기 위한 지난한 노고의 역사였다. 표의 북방 한계선을 개척하며 구비구비 24절기를 애써 비로소 맛보는 수학의 기쁨. 가을 들판은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고 했다. 한민족의 오랜 노동력과 지구력의 원천이 나락 속에 있었다. 우리 민족이 쌀밥을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반도로 향했던 한민족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한 궤적을 남긴 곳이 경남 산청. 지난 97년 11월 이곳에선 경이로운 역사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긴 시간의 너른 집터가 옛 삶의 흔적들을 드러낸 것이다. 발굴의 가장 큰 성과는 곡물 창고터였다. 다양한 종류의 탄화된 곡물들이 한 곳에서 쏟아져 나와 당시의 생활과 농업 수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곡물창고터에서는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의 토기들이 함께 출토돼 다양한 곡물의 연대는 2000년 전 기원 전후의 사만시대로 보인다. 유라시아를 달리던 한민족은 이미 정착민족이 돼 농사의 진전을 이루어간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 특별히 벼농사가 아마 활발해졌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 주변 지역에서 벽시 자국이 찍힌 토기편들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이렇게 창고에 종자를 보관해야 될 만큼 아마 벼농사의 면적이 넓어졌던 것이 아닌가, 벼농사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벼는 이미 한반도의 중심 작물이 됐다. 그 한 증거가 고구려 벽화에 새겨진 농사의 신. 우람하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신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에 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신의 손엔 잘 익은 벼가 들려있다. 벼는 농사의 가장 큰 목표이자 외경의 대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농신의 손에 들린 벼는 처음 어디로부터 왔을까? 오늘날 쌀의 92%가 아시아에서 난다. 쌀의 세계적인 곡창지가 중국 남부에서 베트남에까지 걸쳐 흐르는 메콩강 일대. 메콩강가의 습지에서는 지금도 야생벼가 자란다. 벼의 원산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야생벼는 물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5m에서 길게는 약 10m까지 뿌리를 내려 인간으로 하여금 재배를 가능케 했던 야생종자의 질긴 생명력을 엿보게 한다. นี่มันประมาณเท่าไหร่ฮะความยาวพอจะรู้ไหมครับมันมีวัดยังไงผมลองวัดเป็นศอกฮะลองวัดดูสิฮะ1 ศอก 2 ศอก 3 ศอก 인간의 벼 재배 역사 약 8,000년. 이 위대한 알곡의 발견은 인류의 식습관을 바꿔놓은 것이다. 8 ศอก 야생벼는 자라는 곳을 가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야생벼가 저지대의 물가에서 자라고 역시 그 일대에서 벼가 재배되는 반면 야생벼의 어떤 종은 산기슭에서 자란다. 밭벼의 원형으로 보인다. 모든 야생벼는 나달이 많지 않다. 종자를 번식할 만큼만 나달이 달린다. 우리 벼의 처음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충분한 물과 햇빛만 있으면 자라는 이 야생벼들은 우리 벼의 먼 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뻘이 될런지 모른다. Lâu năm tức là năm này qua năm khác nó vẫn tồn tại, vẫn sống và nó mọc hoài. Thì lúa này không ai canh tác hết. Hồi xưa thì nông dân mình có đặc điểm đi thu hoạch lúa này bằng cách là người ta sẽ bơi xuồng, cái người ta sẽ đập cái gặt đập thì những cái hột chín nó sẽ đụng vào trong xuồng, người ta sẽ thu hoạch đem về nấu nướng. Thì hiện tại giờ thì ở miền Nam chỉ tồn tại ở những cái vùng đất hoang
Những vùng mà người ta không có khả năng canh tác, còn những vùng mà đất mà có canh tác được rồi á, thì người ta sẽ tiêu hủy những cái giống này để người ta trồng cái giống lúa cải tiến. 야생의 벽지는 대부분 나달이 가늘고 길다. 그러나 수천 년을 흐르며 이 나달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품종이 태어났다. 야생배의 두 아들은 인디카와 자포니카. 인디카는 갸름하고 윤기가 없으며 자포니카는 둥그스름하고 윤기가 흐른다. 우리가 먹는 쌀이다. 이제 쌀은 세계 35억 인구의 주식이다. 그 원산지가 인도 북부의 고원지대와 동남아 일대, 그리고 중국의 양자강 유역이다. 인도의 벼가 동남아와 양자강 유역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인도 전래설과 양자강 유역에서 직접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중국 전래설이 전해진다. 쌀은 이제 세계 120개국으로 전파됐다. 그러나 쌀은 기후에 민감한 작물이다. 쌀 재배의 최적 조건을 갖춘 열대의 동남아, 덥고 비가 많은 이곳에선 모내기 없이 1년에 두세 차례 추수를 한다. 가을 한 차례 추수를 위해 88번의 수고스런 손길을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수학이다. 우리가 고된 수학 끝에 한가위 명절로 추수를 감사하듯 동남아에서는 지신께 제를 올린다. 수학을 가져다준 지신 앞엔 찹쌀로 밥을 짓고 쌀과 소금을 함께 바친다. 소박 하나마 겸손하게 기름진 땅을 섬기는 풍속이다. Mọi dân chúng bằng mùa mà cũng nhờ ơn trời Phật. Tất cả cái ngày cảm ơn chứng minh Nam Mô A Di Đà Phật. Về ăn uống cảm chứng minh Nam Mô. 메콩 강가의 한 마을. 우리와 기후가 다르고 품종이 다른 이곳에선 밥 짓는 문화 또한 다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남아에서는 대나무나 나뭇잎에 쌓아서 밥을 지었다. 지금은 토기에 밥을 한다. 오래 달군 토기는 쇠처럼 단단해져 열 전도율이 높다. 김조차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맛있는 밥짓기 비결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끓인 밥물은 숭늉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쌀을 삶다가 얼추 익으면 이들은 밥물을 따라낸다. 수분을 빼야 더운 날씨에 잘 쉬지 않는다. 밥물을 따라낸 인디카 밥은 수분이 없고 알알이 흩어진다. 자연히 밥은 숟가락 대신 손으로 뭉쳐서 먹는다. 동남아의 밥 짓는 요령은 오랜 세월 기후에 적응한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밥을 해 먹었을까? 산청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들은 곡물을 익혀 밥을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다. 기원전 6000년부터 약 4000년간 이미 불을 사용하고 있던 신석기인들은 이 빗살무늬 토기에 음식을 끓여 먹었음을 짐작해 한다. 이미 출토된 당시의 유물이 갈돌이다. 갈돌과 토기, 이 두 가지의 유물로 볼 때 당시에는 곡물을 갈아서 끓인 죽의 형태로 먹었을 것이다.
천여년을 뛰어넘어 삼국시대에 이르면 부뚜막 위에 얹혀진 시루가 등장한다. 시루는 흙냄새가 배었던 토기의 단점을 보완했다. 시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아마도 찐 밥이나 떡처럼 밥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73년) 대대적으로 발굴된 천마총에서는 보다 진보된 도구가 출토되었다. 쇠소치였다. 쇠소치는 쌀알을 끓여 먹는 지금과 유사한 밥짓기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문명의 발전이 도구를 발전시키고 도구는 밥의 문화를 새롭게 진전시켜 간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미 맛있는 밥을 짓고 있었다. 청나라 사람 장영의 말을 빌면 조선 사람은 윤기 흐르고 부드러우며 향긋하고 속까지 고루 익은 기름진 밥을 지을 줄 알았다. 경북 안동의 최옥주 씨는 풍산유씨 종가댁에서 참모로만 30년을 지냈다. 지금도 한 달이면 서너 번씩 뛰는 제사를 모시느라 최 씨는 유씨 가문을 친정 드나들듯 하는데 하루 서말씩 짓던 최 씨의 밥 짓는 솜씨는 지금도 안동 땅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청나라 사신이 극찬했던 우리 민족의 맛있는 밥. 최옥주 씨의 첫 번째 비결은 30여 분간 쌀을 불려두는 일이다. 쌀을 불려두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쌀에 물이 흡수되는 정도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물에 파란 물감을 타고 30여 분간 불려두기로 했다. 수분은 쌀알 깊숙이까지 스며었다. 수분은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열은 쌀알의 안쪽까지 충분히 전해진다. 쌀알이 슬 익지 않고 속까지 고루 익는 것이다. 쌀을 너무 불리면 밥알이 터져 푸석푸석해진다. 밥이 잘 퍼지면서도 밥알이 터지지 않아야 기름진 밥이 된다. 그 두 번째 비결이 물의 양. 햅쌀이냐 묵은 쌀이냐에 따라 물은 쌀의 1.2배에서 1.4배가량을 붓는다. 손대중으로 손등이 찰랑이 잠기면 알맞는 양이다. 찻불은 3개 올린다. 센 장작불은 일반 전기밥솥에 비해 2배의 화력이 있다. 물과 열의 만남. 이제 쌀의 녹말은 사슬을 풀어 그 조직체의 배열을 바꾸고 2배로 부풀어 간다. 밥알이 일어서면서 쌀 녹말은 소화되기 쉬운 조직 상태가 되는 이른바 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밥이 한 소끔 끓으면 은은한 숯불로 15분간 뜸을 들인다. 위치에 따라 수분 흡수가 달랐던 밥알들이 고르게 된다. 밥에 뜸을 들이는 것은
차진 자포니카를 먹는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문화다. 뜸을 들이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뜸을 들인 밥과 들이지 않은 밥의 경도를 비교해봤다. 뜸을 들인 밥은 밥알의 경도가 절반가량 낮았다. 그만큼 부드럽고 찰기가 강하다. 쌀 한 털 높지 않고 고르게 잘 퍼진 밥, 기름지고 윤기 흐르는 밥. 지역주 씨가 한평생 키워온 밥은 이날도 예외 없이 구수한 냄새를 풍겨낸다. 조선 사람들에 이어 습관처럼 지어온 우리의 밥짓기 문화 속엔 맛있는 밥짓기의 지혜가 숨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밥짓는 비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마솥 문화다. 가마솥 내부의 사방에 열 감지기를 달고 실제 밥이 되는 과정을 분석해 가마솥 밥맛의 비결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열 반찬 안 부럽다는 가마솥 밥은 어디로부터 그 구수한 맛이 배어나는 것일까? 가마솥 안의 온도는 첨단 컴퓨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2분마다 분석됐다. 화력 강한 장작불에 가마솥 안에선 고온이 유지됐고 열은 솥 내부에 고르게 전달됐다. 결국 가마솥밥의 맛이 있는 비결은 열효율에 있었다. 가마솥은 바닥이 둥글어 강한 장작열을 받는 면적이 넓고 고르며 두껍게 밀폐된 솥뚜껑은 열을 다시 솥 내부로 전달한다. 가마솥의 철판 두께는 6mm 이상이라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보존열로 최적의 뜸을 들이는 것이다. 쌀과 물과 불의 만남. 열이 균형을 잃으면 밥알은 푸석해지거나 설익은 밥이 된다.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밥은 질거나 돼진다. 선조들은 가마솥을 이용해 물과 불의 과학을 한 그릇의 밥 속에 담았던 것이다. 지금 서구엔 쌀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9월은 쌀의 달. 쌀 소비는 10년 새 2배가 늘었다. 이들에게 새롭게 정착되는 음식 문화가 밥 문화다. 밥은 무엇이든 그려 넣을 수 있는 영양학적인 캔버스라는 것이 이들이 밥을 찾는 이유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밥이 권장되고 있다. 비벌리 부인이 만들고 있는 밥 요리는 지중해식 쌀 샐러드. 시금치와 호박, 상치 등의 채소를 밥에 얹어 드레싱으로 맛을 내는 이를테면 우리의 생야채 비빔밥이 응용된 쌀 요리다. 지난 몇 년간 서구의 영양학자들이 주력한 식품이 밥 요리였다. 우리의 밥이 반찬을 곁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서구의 밥은 반찬이 필요 없는 독립된 음식이다. 주식과 부식의 개념이 있을 리 없는 이들로서는 밥 한 접시가 곧 한 끼의 식사인 셈이다. 자신들의 음식 문화 속에 이제 새로운 건강식품 밥
밥을 추가시킨 것이다. I got street. I'm on vegetables. Yeah. There's no fat in rice. And you don't really have to add fat to it to cook it if you steam it. So you're not adding extra calories. And it's good for you. And you just mix it with the vegetables or whatever. And I think that's probably the main thing is health conscious people are eating more rice. 미국인들의 밥 문화는 자신들의 오랜 식습관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들이 추구하는 식사의 이상형이 65%에 이르는 탄수화물 섭취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은 지나친 지방 섭취로 영양의 불균형을 이룬 반면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식사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형과 거의 일치한다. 아직 이상적인 균형 식사로부터 멀리 있는 미국인들. 그들은 밥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어 쌀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미국인들이 먹는 쌀은 씻을 필요가 없는 현미다. 쌀의 다양한 영양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쌀은 이제 만능의 식품 재료가 되고 있다. 쌀로 만든 치즈를 비롯해 온갖 스낵류와 음료에도 미국인들은 이제 쌀을 넣는다. 쌀은 자신들의 고지방 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는 생활 속의 영양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식사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인의 식탁은 달라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음식이 달라지면 입맛이 바뀐다. 입맛은 곧 건강한 육체의 잣대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진다. 오늘의 음식 문화에 미래가 달린 것이다.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의 밥량이 줄어든다. 어른들의 외식 습관과 탄수화물 기피증, 널려있는 편리한 인스턴트 식품들이 아이들의 입맛을 그르쳐 놓는 것이다. 방학 전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식단으로 많이 아이들을 내보내는데 이제 방학 중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서구화된 음식에 많이 접해 있잖아요. 피자라든지 뭐 햄버거 그런 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방학을 하고 나면 그런 입맛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전통적인 식단에 많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특히 오늘같이 뭐 청국장 찌개가 나간다든지 이런 날은 아무래도 밥량이 좀 줄어들 때가 있고. 이제 한국인의 밥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외식 문화가 번창한 이래 쌀은 매년 2-3kg씩 소비가 줄어 영양학자들이 쌀 섭취의 최저 한계선으로 잡고 있는 연간 100kg 선이 위협받고 있다. 배 아프세요? 괜찮아요? 네. 가스 빼드릴게요. 밥량이 줄면서 한국인은 질병의 유형이 달라졌다. 최근 10년 새 두드러진 변화가 대장의 노폐물이 늘면서 생기는 대장암의 증가다. 암 발생 10위권 밖에 있던 대장암은 한국인의 암 발생 4위로 껑충 올라섰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육류 소비가 적다. 그런데도 서구에 많은 대장암이 느는 것은 한국인의 신체적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장이 긴 때문이다.
장이 긴 한국인은 육류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장엔 노폐물이 쌓인다. 노폐물은 종양을 만들고 종양은 이내 악성으로 돌변해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The way it works in colon cancer is different. Colon cancer, they think, is two ways. One is toxic material develops in the colon over time. When you take fiber into the body, it accelerates the removal of these things, so they don't have enough time to actually get in and make a damaging attack on these cells. So that's one reason. The other reason is that even in the colon itself, we have things called bile acids, which are made by our gallbladder, and we need bile acids are in our stomachs. The bile acids often are known to be converted into very reactive forms, and those reactive forms go down to the colon and stimulate those tumor cells to grow. When you take in a soluble fiber or increase the amount of fiber, what happens is those bile acids are not converted into the active form. They stay in the inactive form and they just go out or go back into the body. 한국인의 긴 대장 건강을 유지해온 것이 식이섬유다. 밥이 그 절대적인 공급원이었다. 쌀의 식이섬유는 밀가루의 약 4배.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만복감을 줄 뿐 소화되지 않는다. 식이섬유는 몸 밖으로 배출될 때까지 바로 이 모양과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10분 발휘하는 곳이 대장이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의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각종 독성 물질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간다. 그러나 한국인의 밥량은 줄고 있고 식이섬유가 적어진 대장에는 노폐물이 쌓여가고 있다. 서구는 물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권에서도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식이섬유다. 그러나 쌀을 먹는 것이 곧 식이섬유를 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쌀의 식이섬유는 쌀알 중에서도 바깥쪽 미강 부분에만 들어있다. 도정된 흰쌀 속엔 미강이 없다. The Asian diet, surprisingly, with the exception of parts of China, the typical Asian diets that we find in Japan, for example, is a relatively low-fiber diet because they have taken off the rough side of the rice and that is thrown out or fed to animals. Those are the things that contain the fiber content which we think protects against a variety of cancers, colon cancer, breast cancer, and maybe even prostate cancer. So the bran intake and I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in Korea, but if it's similar to Japan, then your intake is not that different than ours, which is too low. It's around 10, 15 grams a day the average person is taking in here, and it should be more like 25 or 30. Mixing the kinds of fiber that's in rice bran with other brands might be a very valuable way to lower cancer rates in countries like Korea. 벼농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대자연으로부터 얻은 선물이 벽시이다. 옛사람들은 벽시의 껍질을 벗겨내 맛있는 쌀알을 얻었고 왕겨만을 살짝 벗겨낸 매끼니의 영양 주식이 현미였다. 그러나 맛에 대한 욕구는 도정기술을 발달시켰다. 영양성분인 미강을 모조리 깎아내고 쌀을 탄수화물 덩어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영양을 대신에 얻은 것은 흰쌀밥의 맛과 높은 소화 흡수율이었다. 20세기 초 서양인들은 낯선 조선 임금의 식사에 주목했다. 임금의 수라상엔 맥이 2그릇의 밥이 올랐다. 흰쌀밥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가 잡곡밥이었다.
귀하게 대접받은 귀족의 것이 쌀밥이었지만 수라상에서는 잡곡밥의 가치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맛과 소화 흡수율이 높은 흰 쌀밥과 잡곡밥의 영양, 수라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과거로부터는 이어가고 오늘엔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음식 문화다. 수라의 지혜, 옛 조선임금의 밥을 잇는 오늘의 한 노력이 영양 돌솥밥이다. 그러나 현대의 삶에 적용한 밥의 새 얼굴이 어디 영양 돌솥밥뿐일까? 그 다양한 가능성 속에 이제 한국인의 음식 문화 그 한가운데엔 다시금 밥이 올려져야 한다. (20세기) 격동의 세월 속에 한국의 음식 문화는 풍요와 파란을 겪어왔다. 서구의 과학과 합리주의가 몰아닥친 한 세기의 끝에서 이제 우리의 초촐한 밥상을 돌아보자. 한국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땀과 지혜의 역사가 생명처럼 그 안에 숨쉬고 있다.